지난 12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윤석열 정부가 진압을 하면서 그 다음 화살을 건설노조로 돌렸습니다. 경찰, 검찰, 국토부, 보수 언론들 온갖 행정력,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6개월 동안 전국 현장을, 전국 노조를 탈탈 털어서 1000명을 조사하고 750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명이 구속이 됐고요. 좀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의 국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먼지털이식으로 털었는데 50명의 특진을 걸어놓고 겨우 20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과연 국가가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원희룡이 말하는 것처럼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구조가 건설 노조 때문이었는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개가 돼 있는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거쳐 20년 동안 건설 현장이, 건설 노동자들이 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지, 근본 대책이 뭔지,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3페이지짜리의 문서를 지난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첫 장에 보면요, 건설 산업이 취업 유발 개수, 생산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데 그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청년 노동자들이 건설 산업 구조에 진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 고용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 2002년에 분석했던 내용이 20년 후에 똑같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줄에 정리해놨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봉사단가 하락,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20년 동안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유일하게 현장에서 싸우고 노력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게 건설노조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경로사 위원장이라고 하고 있는 김문수가 한나라당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근데 그 양반이 한때는 금속노조 위원장하고 노동운동의 거두였습니다. 그 시절에 건설노조 노가다꾼이 금속노조 만들어주고 힘있는 노조 만들어지니까 노동자들이 그나마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 올 수도 있겠다 해서 찾아갔을 때 노조위원장 하는 김문수가 얘기했습니다. 너희 같은 막노동꾼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천지가 개벽을 할 것이다. 한나라당으로 변절했을 때가 아니라 노조위원장 할 때 그 정도로 건설 현장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는 것을 노동조합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선배 활동가들이 고생하고 노력해서 2007년에 처음으로 전국 건설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도 단체 협약이라는 거 하나 체결해보자.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가능하겠냐?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회사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구조가 어떻게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겠냐? 2009년에 대구 경북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한 달을 파업하고 30명이 구속되면서 단체 협약을 만들어냈습니다. 2013년 광주 영남 지역에서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단체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15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17년 10년 싸워가지고 전국 단체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나마 고용 보장되고 그나마 임금 안정되고, 가장 중요한 게 건설 현장에서 김씨, 입씨, 박씨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회사가 눈치 보고 존중해주는 이런 구조 만드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2016년에
광주에 있는 저희 조합 원장님들한테 제가 우리 단체 협약도 체결됐고 뭔가 고용 보장도 될 수 있으니까 노가다 골병 산재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조합 원장님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미친놈아, 노동조합 힘 좀 생겼다고 그게 되겠냐? 노가다 골병이 산재가 되면 천지가 개벽할 거다. 노동조합 싸우고 투쟁해서 1년 만에 토대 만들어 놓고 지금은 그래도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10년 전에 30살에 건설 현장 목수하려고 목주머니 차고 들어갈 때 일만 끝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20년씩 일한 기능공 형님들이 저 붙잡고 술만 먹으면 하는 얘기가 너 같은 애들이 건설 현장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는 앞으로 늙어가고 젊은 애들 오지도 않는다. 끝까지 버텨서 외국인한테 밀리지 않고 내국인 기능공 노동자들로 버텨주라. 아니 그렇게 절박하면 형님들 자식들 보내면 되는데 나이도 나오고 비슷한데 왜 안 보내요? 정말 미안한데 내 새끼들 세상 좀 좋아졌다고 그래도 노가다꾼 옷중에 채워서 망치질 시키고 싶진 않다. 근데 4, 5년 전부터요 그 기능공 형님들이 자기 자식들 손 이끌고 옷주머니 채우고 망치 들려서 건설 현장에 같이 일을 합니다. 그나마 최소한의 사람 대접받고 고용안정 보장받고 일한 만큼 대가는 받을 수 있는 현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효동 열사가 15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건설지부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시기도 가장 늦은 시기였고 천대받고 무시받던 건설 노동자가 그래도 최소한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는 조직 만드는 그 기쁨을 누구보다 열심히 동료들과 나누고 동지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팀장하면서 이렇고 힘드니까 4월달 단 하루밖에 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일 못해가지고 카드비 800만 원씩 받아가면서도 본인이 교섭해서 5명 현장에 넣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또 본인 사비 털어서 닭갈비 사주면서 이 시기 조금만 지나면 이 탄압 버티기만 하면 좋은 세상 올 수 있으니까 좀만 버티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신하기 하루 전날 가족들을 데리고 소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겨울 내내 아빠가 뻔히 일 못한 거 알고 있고 카드비 내서 가정생활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왜 소고기를 먹냐 오늘 돼지고기 삼겹살도 가분한데 기분 좋게 소고기 먹고 다음날 아침에 아빠는 일하러 출근을 하고 아빠 힘들고 하는 15살 쌍둥이 아이들이 문자를 보냈대요. 아빠 힘내요. 아빠 믿어요. 그 시간에 양혜동 열사는 동지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쓰고 정치권 정당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쓰고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그런 결심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는지 도저히 가늠은 안 되지만 유서에서 남겼습니다. 공부 못해가지고 농구밖에 못 나왔다고. 그래도 세상을 좀 바르게 살아보고 싶었다고. 노동운동 많이 하지 않고 가방끈 길어서 뭔가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탄압의 광기가 단순히 본인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노동조합의
수천 명의 동지들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그래도 최소한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기 위해서 싸워왔던 과정들이 파렴치 안으로 온갖 협박범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들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 힘으로도, 건설로도 힘으로도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 한 명 희생하면 최소한 멈추지는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구속이 되고 있고 탄압의 전국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 탄압을 하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40%도 못 넘는데 왜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찍어 누르려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40%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민주노총에서 가장 힘있는 화물연대 찍어 눌러서 박살내고, 그 다음 건설노조 찍어 눌러서 박살내고, 그 다음 정교조 공안머리로 박살내고, 공무원노조 박살내고 나면 시민사회 진영 어떻게든 엮어서 나머지 60%에서 단결하고 단합할 수 있는 구심들 싹 다 제거하고 나면 그 40%도 다음 집권하는데 충분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건설노조 힘있는 조직, 덩치 있는 조직으로 투쟁하고 활동했지만 사회 문제들 많은 관심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탄압정국에서 단순히 일개 산별의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 전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